안녕하세요. 저는 김선옥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아들 녀석에게서 전화가 온 건 저녁장을 봐와서 막 숨을 돌리던 참이었어요. 오늘 저녁에 미림이랑 같이 집에 들르겠다는 거였죠. 목소리에는 슬쩍 눈치를 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굳이 오겠다는 걸 막을 이유는 없으니 그러라고 했지만 사실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어요. 며느리인 진미림이 이 집에 발을 들인 후로 단 한 번이라도 마음 편히 웃으며 밥을 먹어본 기억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아들 얼굴은 봐야 하니 시장에서 사온 갈빗감을 다시 꺼내 양념에 재우기 시작했습니다. 제 자식이 좋아하는 거라도 실컷 먹여보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저녁 7시가 조금 넘어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 경우가 먼저 고개를 쑥 들이밀며 엄마 다녀왔습니다 하고 어색하게 웃더군요. 그 뒤로 그림자처럼 따라 들어온 미리미는 저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거실 소파로 직행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툭 던져놓고는 마치 제 집안방인 양편한 자세로 드러눕더군요. 입고 온 옷은 또 어찌나 화려한지. 저녁 한 끼 먹으러 시집에 오는 사람의 차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제가 힘들게 벌어 사준 아파트에서는 대체 뭘 하고 살기에 시어미 집에 와서 저렇게까지 피곤한 티를 내는지 모를 일이었죠. 미림이 왔니? 오는 길에 힘들지는 않았어.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넸지만 돌아온 것은 대답이 아닌 스마트폰 화면을 두드리는 손가락 소리뿐이었습니다. 힐끗 저를 쳐다보는 눈빛에는 왜 말을 시키지? 하는 짜증이 어려 있었어요. 옆에 서 있던 경우가 제 눈치를 살피며 허둥지둥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 엄마. 미리미가 오늘 백화점 갔다가 오느라 좀 피곤해서 그래. 이해 좀 해줘. 백화점이요? 맞벌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경우 혼자 버는 월급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할 텐데 백화점은 무슨 백화점일까요? 저는 더 묻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녁상이라도 빨리 차리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갈비찜이 끓는 냄새가 집안에 진동하고 잡채며 나물이며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냈습니다. 혹시나 입맛에 안 맞는다고 투정이라도 부릴까 싶어 미리미가 좋아하는 해물파전까지 일부러 붙였어요. 경호야, 미리마. 밥 먹자. 제 말에 경호는 벌떡 일어나 달려왔지만 미리미는 소파와 한몸이 된 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호가 몇 번이나 미리마, 밥 먹자. 엄마가 너 좋아하는 거 많이 하셨어 하고 속삭이자 그제야 마지못해 몸을 일으키더군요. 식탁에 앉아서도 표정은 영 마음에 안 든다는 기색이었습니다. 수저 하나를 놓는 법이 없었죠. 제가 밥그릇과 수저를 앞에 놓아주자 그제야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근데 이 나물은 간이 좀 짜네요. 요즘은 다들 저염식으로 먹는 거 모르세요? 첫 술을 뜨자마자 나온다는 소리가 고작 그거였습니다. 칭찬은 바라지도 않았지만 최소한의 예의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온종일 부엌에서 고생한 사람의 성의를 이런 식으로 짓밟아야 직성이 풀리는 걸까요? 입에 안 맞으면 먹지 마라.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차갑게 나갔습니다. 그러자 미리미는 기다렸다는 듯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고는 보란듯이 갈비찜만 깨작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에 경호는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와 미리미 눈치를 번갈아 살폈습니다. 아니야, 엄마. 맛있기만 한데 뭘. 미리마, 너도 먹어봐. 맛있어. 우리 엄마 음식 솜씨가 원래 최고잖아. 됐어. 입맛 없네. 경호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리미는 결국 밥을 반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식사 시간 내내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고요. 뭐가 그리 재밌는지 혼자 피식피식 웃어가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에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제 아들이 선택한 여자고 제 아들이 저 여자와 살겠다는데
제가 여기서 뭘 더 어쩌겠어요. 밥이라도 편히 먹게 해주고 싶어서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미리미는 곧장 소파로 돌아가 다시 드러누웠어요. 경우가 어색하게 웃으며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저는 아들 손에 물 묻히기 싫어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마치 전쟁이라도 치른 듯 빈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그걸 부엌으로 옮기는 것도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미리미는 소파에 누워 TV 채널을 돌리며 과일을 찾더군요. 어머니, 집에 포도 같은 거 없어요? 입이 좀 심심하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저는 대꾸 없이 쌓인 그릇들을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한숨을 크게 내쉬었죠. 하지만 미리미는 그 소리를 듣고도 못 들은 척 TV 소리만 키울 뿐이었습니다. 더는 안 되겠더군요. 이 버릇을 오늘 단단히 고쳐놓지 않으면 저는 앞으로 평생 저 아이의 무급 가사도우미로 살게 될 것 같다는 위기감이 들었어요. 저는 손을 닦고 거실로 나가 미리미 앞에 섰습니다. 미리마. 왜요? 저기 쌓인 설거지 너랑 나랑 같이 좀 하자. 제 말에 미리미는 TV를 보던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봤어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제가요? 저걸 왜요? 그럼 저걸 나 혼자 다 하니? 너도 이 집에서 밥 먹었으면 먹은 사람이 치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어머니, 저 고무장갑 없으면 설거지 못해요. 아시잖아요. 제 손톱 비싸게 관리받는 거. 기가 찼습니다. 고무장갑이요? 그게 지금 이유라고 되는 걸까요? 집에 고무장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찾아보면 될 일 아니니. 찾아보라뇨? 그걸 왜 제가 찾아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 누가 맨손으로 설거지를 해요? 어머니는 그런 거 신경 안 쓰실지 몰라도 저는 제 몸이 중요하거든요. 말끝마다 비수가 박혀 날아왔습니다. 저를 위하는 척하면서 은근히 저를 구시대 사람으로 몰아가는 말투.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른이 말을 하면 그런 식으로 꼬박꼬박 말대꾸하는 게 아니야. 집에 와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게 무슨 경우 없는 행동이니? 제 목소리가 높아지자 미리미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조금도 지지 않겠다는 듯 눈을 똑바로 뜨고 제게 쏘아붙이더군요. 제가 언제 손 하나 까딱 안 했어요? 밥 먹었잖아요. 제가 여기 밥 먹으러 왔지 일하러 왔어요? 그리고 지금 저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뭔데 절 가르치세요? 순간 제 눈앞이 하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뭔데?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낳은 아들과 결혼해서 제 며느리가 된 아이가 제 면전에서 어머니가 뭔데라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성을 붙잡고 있던 마지막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왜요? 틀린 말 했어요. 어머니가 뭔데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시냐고요. 악을 쓰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움켜쥐었기 때문이었죠. 두피가 뽑혀나가는 듯한 날카로운 고통과 함께 저는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제 머리카락을 한 움큼 소나기에 틀어준 채 며느리는 괴물처럼 소리치고 있었어요. 이딴 하찮은 설거지 때문에 사람 무시하고 네 아들 귀한 줄만 알지 남의 집 딸 귀한 줄은 모르지. 오늘 아주 끝장을 보자. 부엌에서 뒤늦게 달려나온 경우가 기겁하며 며느리를 떼어놓으려 했지만 한번 이성을 잃은 짐승을 말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제 머리카락은 며느리의 소나기에 잡힌 채 속수무책으로 흔들렸고 그 순간 저는 고통보다 더 지독한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가 온몸을 지배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끝장을 보자고. 그래, 오늘 아주 제대로 끝장을 봐주마. 두피가 통째로 뽑혀나가는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이 온몸을 꿰뚫는 순간
제 머릿속은 오히려 섬뜩할 정도로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아픔이나 놀라움 같은 감정은 순식간에 증발해 버렸고 그 자리에는 오직 얼음처럼 차갑고 칼날처럼 날카로운 분노만이 남았어요. 제 머리채를 틀어쥔 며느리 진미림의 얼굴은 분노와 증오, 그리고 천박한 승리감으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제 아들 경호는 이쪽과 저쪽을 번갈아 보며 엄마, 미림아, 그만해, 둘 다 제발 그만해. 라는 무의미한 소리만 반복하며 허둥대고 있었죠. 저 한심하고 나약한 작자. 저 상황에서조차 어미와 아내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며 그 어떤 결단도 내리지 못하는 꼴이라니. 실망감을 넘어선 무언가가 속에서부터 들끓어 올랐습니다. 저건 이제 온전한 제 아들이 아니었어요. 저 끔찍하고 상스러운 여자에게 생각과 영혼이라도 저당 잡힌 껍데기만 남은 인형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제 머리카락을 쥔 미리미의 손목을 평생을 자식 하나 먹여 살리기 위해 단련된 악력으로 있는 힘껏 잡아 비틀었어요. 악! 하는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녀석의 소나기에서 힘이 풀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고 녀석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어요. 예상치 못한 반격에 균형을 잃은 미리미가 뒤로 비틀거리며 나자빠졌고 하필이면 등 뒤에 있던 유리 장식장의 허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와장창 하는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장식장 위에 놓여있던 비싼 양주잔 몇 개가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어요. 으윽 하는 소리와 함께 미리미는 바닥에 주저앉아 제 허리를 붙잡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순간 제 아들 경호가 기겁하며 달려간 곳은 제가 아닌 넘어져서 깨진 유리 조각들 사이에 앉아있는 제 며느리의 앞이었습니다. 미림아,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허리 괜찮아? 어떡해? 유리 밟지 마. 세상에,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광경이 현실일까요? 방금 전까지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온갖 모욕을 퍼붓던 여자에게 달려가 괜찮냐고, 어디 다치지 않았냐고 묻고 있는 것이 바로 제 배 아파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헝클어진 머리를 아무렇게나 쓸어넘기며 그 역겨운 연극의 한 장면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어요. 미리미는 경호의 품에 얼굴을 묻고 마치 세상에서 가장 큰 피해자라도 된 양목노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서럽게 우는지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제가 며느리를 일방적으로 구타라도 한 줄 알았을 겁니다. 엄마, 제정신이야? 어떻게 미리미를 그렇게 막무가내로 밀칠 수가 있어? 저기 유리 조각 튀는 거 안 보여? 그러다 미리미 크게 다치면 어떡하려고. 경호가 저를 핏발선 눈으로 돌아보며 원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아, 드디어 이 녀석의 가증스러운 본심이 나오는군요. 저 여자가 제 머리채를 잡아챌 땐 그저 그만해라고 소극적으로 말만 하던 녀석이 제가 저 여자를 밀치자 저를 살인자라도 되는 양 비난하고 나서는군요. 모든 상황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명확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저 천박한 며느리와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 키워낸 세상의 전부라 믿었던 아들과의 처절한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경호야. 저는 나지막이 하지만 뼈가 시릴 정도로 차가운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분노나 슬픔 같은 감정이 전혀 섞이지 않은 오직 차가운 경멸만이 담겨 있었어요. 너 지금 저게 무슨 짓을 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는 거니? 그치만 미리미가 아파하잖아. 그리고 엄마가 먼저 미리미 자존심 상하게 했잖아. 그러니까 미리미도 화가 나서. 자존심? 내가 저 아이의 무슨 자존심을 상하게 했지? 내가 뭘 어쨌기에 저 아이가 감히 이 어미의 머리채를 잡는단 말이냐? 네가 한번 말해봐라. 내가 오늘 이 집에서 저 아이에게 사내 진미를 차려 밥 한 끼 먹인 죄 말고
또 무슨 죽을 죄를 지었지? 네 아내의 고귀한 손톱이 상할까봐 설거지 좀 같이 하자는 말도 못하는 게 시어미의 도리더냐. 제 서슬 퍼런 추궁의 경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물쭈물하며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저 입술만 달싹이고 있었죠. 제 품에 안겨있던 미리미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더 애처롭게 울기 시작했어요. 오빠 나 무서워. 어머님이 꼭 날 잡아 죽일 것 같아. 나 집에 갈래 연극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저 가증스러운 악어의 눈물에 속아 넘어가는 제 아들의 멍청한 얼굴을 더는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경호. 저는 다시 한번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죠. 너 내가 누군지 잊었니? 이 어미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그새 머릿속에서 다 지워버린 게냐? 네 아비가 저 세상으로 가고 내가 너 하나 남들 보기 떳떳하게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시장 좌판에서부터 허름한 식당 주방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다. 여자 혼자 애 키운다고 무시당하지 않게 하려고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려고 내 모든 젊음과 인생을 너에게 쏟아부었어.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아니?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니까.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아들이니까. 그런데 너는 지금 고작 저런 가짜는 계집 하나 때문에 네 어미의 머리채가 뽑혀나가는 꼴을 보고도 저 계집의 허리를 걱정하고 있구나. 네가 지금 누구의 편에 서야 하는지 정말 모르는 것이냐?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이냐?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경호는 제 말에 고개를 푹 숙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주 뿌리까지 뽑아버릴 작정이었으니까요. 너에게 마지막으로 묻겠다, 이경호. 이 모든 상황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증인으로서 정말로 이 어미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니? 그렇다면 그렇다고 사내답게 똑바로 말해라. 그럼 나도 더 이상 너에게 아무런 미련도 기대도 갖지 않을 테니. 엄마,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그게 아니면 뭔데? 똑바로 말해. 네 눈에는 지금 저기서 꾀병 부리며 우는 저 계집이 더 불쌍해 보이냐? 아니면 방금 네 아내에게 머리채를 잡혔던 네 어미가 더 불쌍해 보이냐? 하나만 선택해. 저는 결국 소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경호는 제 기세에 눌려 거의 울상이 되었습니다. 미리미는 경호의 옷자락을 더욱 필사적으로 붙잡고 매달렸고요. 한참을 망설이던 경호는 결국 모기만 한 목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둘 다 힘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기대도 미련도 아들에 대한 애틋함도. 웃음이 나오더군요. 헛웃음이었습니다. 그래, 둘 다 힘들구나. 머리채를 잡은 사람이나 잡힌 사람이나 똑같이 힘들구나. 이 얼마나 공평하고 정의로운 판단인가요? 저는 더 이상 이 녀석과 인간의 언어로 대화를 섞을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가서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꼬고 앉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가련한 두 남녀를 지그시 내려다봤어요.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냉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둘을 어떻게 요리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비참하며 가장 완벽하게 이 상황을 되돌려줄 수 있을까? 한참의 침묵 끝에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다시 처음처럼 감정 없이 차분해져 있었어요. 경호야. 제 목소리에 경호가 움찔하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지금 당장 네 장모님 오시라고 전화드려라. 경호는 제 말의 의미를 단번에 이해하지 못하고 고개를 들었어요. 장모님은 갑자기 왜? 바보같이 되묻는 표정이었죠. 왜긴 왜야?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시어미 머리채를 잡는 괴물을 만들어서 남의 집에 시집 보냈는지
내가 직접 여쭤봐야겠다. 그리고 이혼 문제도 깔끔하게 상의해야지. 좋은 말로 할 때 어서 전화하지 않고 뭘 하는 게냐? 이혼이라니.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제발 그만해. 말귀를 못 알아듣는 모양이구나. 나는 저런 물건을 내 며느리로 인정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인정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다. 그러니 저 물건 만든 사람이 직접 와서 수거해 가야지. 어른들끼리 만나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맞아. 어서 전화해. 저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경호의 스마트폰을 들어 아들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경호는 뜨거운 감자라도 되는 양 스마트폰을 받아들고도 어쩔 줄 몰라 쩔쩔맸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미리미가 그제야 울음을 그치고 언제 울었냐는 듯이 얼굴을 싹 바꾸고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지금 이혼이라고 했어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누가 누구랑 이혼을 해 미쳤어요? 그리고 왜 우리 엄마를 불러요 많아. 지금 나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 그래, 듣고 보니 협박 같기도 하구나. 그러니 네 엄마 오셔서 나랑 직접 단판을 짓게 해. 네가 직접 전화하든 아니면 내 아들이 전화하게 하든. 선택은 네가 해라. 미리미는 분하다는 듯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어요. 하지만 제 눈빛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는지 더 이상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지는 못했습니다. 경호는 제발 그만하라는 듯한 애처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가볍게 무시했어요. 지금 이 순간 제게 아들은 없었습니다. 그저 멍청하고 나약한 한 남자가 있을 뿐이었죠. 결국 경호는 제 고집을 꺾지 못하고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장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스피커폰으로 바꾸라고 명령했고 통화 내용을 전부 들었어요. 경호는 차마 제 머리채 얘기를 꺼내지는 못하고 장모님, 드릴 말씀이 있으니 지금 저희 집으로 좀 와주실 수 있으세요? 하고 빙빙 돌려 말하더군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안사돈의 목소리는 벌써부터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사돈 집에서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그러나? 우리 미리미한테 무슨 일 있어? 자네 목소리가 왜 그래? 미리미가 전화를 잽싸게 바꿔받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한번 눈물의 연기를 펼쳤어요. 엄마 흐엉. 어머니가 나 못 살게 굴어. 나 좀 살려줘. 엄마 빨리 와줘. 그 연기력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습니다. 안사돈은 어떤 정신나간 여자가 우리 딸을 건드려. 당장 갈 테니 딱 기다려. 소리를 지르며 전화를 끊었고 집안에는 다시 폭풍전야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안사돈이 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30분. 그 지옥 같은 시간 동안 우리 세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미리미는 보란듯이 훌쩍이며 경호의 팔에 찰싹 매달려 있었고 경호는 죽을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저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차례차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오늘 밤 아주 길고 재미있는 연극이 펼쳐질 거야. 그리고 이 연극의 감독이자 주연 배우는 바로 나, 우연미였습니다. 현관문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마치 폭발음처럼 요란하게 들리고 잠시 후 거실 문이 거의 부서질 듯이 벌컥 열렸습니다. 예상했던 그대로 안사돈은 머리끝까지 화가 난 얼굴로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섰어요. 제게는 경멸이 가득 담긴 눈길 한번 휙 던졌을 뿐 곧장 바닥에 앉아 연약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제 딸 진미림에게로 한달음에 달려가더군요. 그 모습이 어찌나 가증스럽고 역겹던지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미림아, 내 딸, 이게 무슨 일이야? 누가 우리 애지중지 키운 내 딸을 이 꼴로 만들어놨어. 안사돈은 미리미를 부둥켜 안고 등을 토닥이며 마치 제가 미리미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몹쓸 짓이라도 한 것처럼 몰아붙였습니다. 저는 그 역겨운 모녀 상봉의 순간을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말없이 지켜봤어요. 저들이 어떤 레퍼토리로 어떤 거짓말을 늘어놓을지 이미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미리미는 제 엄마 품에 안기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더욱 서럽고 처절한 울음을 터뜨리며 제가 하지도 않은 말들을 그럴싸하게 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창의력과 연기력에는 상이라도 줘야 할 판이었죠. 엄마, 어머니가 나보고 집안일도 안 하는 쓸모없는 년이라고 했어. 손톱 관리나 받는 주제에 남자 등골이나 빼먹는다고. 그리고 우리 집은 가난해서 교양머리도 없다고 나 무시했단 말이야.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쌍스러운 말을 입에 담았다는 걸까요? 저는 그저 설거지를 같이 하자고 어른에게 말대꾸하는 게 아니라고 했을 뿐인데 그 이야기가 저렇게 끔찍하게 둔갑하는군요. 미리미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가 제 머리채를 잡은 것은 기억상실증 환자처럼 쏙 빼놓은 채 제가 자기를 일방적으로 밀쳐서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눈물의 강도는 점점 더 거세졌어요. 내가 너무 서러워서 그냥 말대꾸 좀 했다고 어머니가 날 저쪽으로 세게 밀쳤어. 그래서 저기 유리장식장에 허리를. 너무 아파, 엄마. 나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단 말이야. 제 아들 경호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미리마, 그건 아니잖아. 엄마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그리고 내가 봤는데 엄마는 그냥 살짝 민 건데 네가 하고 우물쭈물 변명처럼 진실을 말하려 했지만 안사돈의 천둥 같은 고함 소리에 그 가냘픈 목소리는 흔적도 없이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사부인. 지금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나이 어린 애한테 그런 모욕적인 막말을 퍼붓고 애를 밀쳐서 다치게까지 해요. 우리 미림이 허리에 문제 생기면 평생 책임지실 거예요? 이거 완전 사람 잡는 짓 아니에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겠네. 안사돈은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저는 여전히 소파에 기댄 채 다리를 꼬고 앉아 그 광경을 영화 감상하듯 차분히 구경했어요. 제가 평정심을 유지할수록 저쪽은 더 애가 타고 더 흥분해서 본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니까요. 제 침묵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사돈, 일단 진정하고 앉아서 이야기하시죠. 오자마자 그렇게 소리부터 지르시니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여긴 사돈 집안방이 아닙니다. 제 차분하고 예의 바른 말투에 안사돈은 더욱 화가 난 듯 했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죠. 지금 제가 진정하게 생겼어요? 사부인이야말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딸이 이 집안에 시집와서 얼마나 고생하고 희생하는지 아시냐고요. 매일같이 사부인 눈치 보랴, 집안일 하랴, 애가 스트레스로 말라가는 거 안 보이세요? 말라간다고요? 결혼 전보다 살이 쪄서 얼굴이 보름달처럼 둥글게 변한 게 말라가는 모습인가요? 매일같이 명품 쇼핑에 고급 에스테틱에 드나들며 제 아들 등골을 쪽쪽 빼먹는 게 희생인가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지만 겉으로는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사돈, 미리미가 저희 집에 와서 무슨 고생을 그렇게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만 해도 제가 온종일 정성껏 차린 저녁상 맛있게 받아먹고 소파에 누워 과일 내놓으라고 소리치던데요. 그게 고생이라면 세상에 고생 아닌 사람이 없겠네요. 그게 다 사부인이 불편하게 하니까 그렇죠. 어떤 정신 나간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대놓고 설거지하라고 시켜요? 우리 미리미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곱게 자란 애예요. 시어머니가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어느 며느리가 마음 편히 밥 먹고 쉬겠냐고요? 사부인이 우리 미리미를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셨잖아요. 제가 다 알아요. 안사돈은 이제 본격적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언제 미리미를 마음에 안 들어 했다는 건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하늘의 별만큼 많았지만 아들 녀석의 체면을 생각해서 단 한 번도 내색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제가 미리미를 마음에 안 들어 했다는 증거라도 있으신가요, 사돈? 저는 제 기억에 그런 적이 없습니다만. 증거요? 증거가 왜 없어요? 결혼할 때 예단이며 예물이며 다른 집 반이반도 안 해주셨잖아요. 우리 미림이 기죽이려고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아파트. 이거 원래 우리 미림이 명의로 해주시기로 철석같이 약속하셨으면서 왜 아직도 사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건데요? 우리 미림이 언제든지 길바닥으로 내쫓으려고 그러시는 거죠? 드디어 나왔습니다. 본심. 결국 이 모든 소란의 근원은 돈과 재산이었어요. 저는 실소가 터져 나오는 것을 겨우 참았습니다. 저들의 천박함과 탐욕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돈, 제가 언제 이 집을 미림이 명의로 해준다고 약속했습니까? 저는 그런 약속을 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예단, 예물 문제는 우리가 상견례 때 양가 합의하에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허례허식 없이 간소하게 하기로 정했던 것 아니었나요? 사돈께서도 그때는 그게 합리적이라며 흔쾌히 동의하셨잖아요. 그때는 제가 사부인네 집안 형편이 어려운 줄 알고 배려해드린 거죠. 속으로는 우리 미리미만 불쌍해서 피눈물이 났다고요. 강남에 빌딩 몇 채 가진 의사 집안에서도 우리 미림이 좋다고 몸만 오라고 줄을 섰는데 제가 왜 이런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딸을 보내서 이 고생을 시키고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강남 빌딩이요? 의사 집안이요? 제가 변호사를 통해 알아본 바로는 사돈댁은 강남 빌딩은커녕 사채 빚에 쪼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저렇게 뻔뻔하고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습니다. 저런 엄마 밑에서 보고 배우며 자랐으니 진미림이 저 모양인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죠. 저는 그들의 추악한 연극을 충분히 감상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막장 드라마의 일막을 끝낼 시간이 온 것 같았어요. 사돈, 이야기가 자꾸 삼천포로 새는 것 같으니 본론으로 돌아가죠. 오늘 제가 사돈을 이 밤중에 부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사돈과 미림이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에 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늘 바로 1시간 전에 사돈의 귀한 따님이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제 담담한 말에 안사돈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다시 비웃는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요? 그 얘기는 아까 들었어요. 애가 스트레스 받고 속상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머리카락 몇 올 뽑힌 게 뭐 그리 대단한 벼슬이라고 사람을 이 밤중에 오라가라 하세요? 어른이 되셨으면 그 정도는 이해하고 너그럽게 넘어가 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옹졸하시네. 이해하고 넘어가라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저게 자식을 키운 어미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일까요? 제 딸이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았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니. 사돈, 지금 하신 말씀 진심이십니까? 그럼 진심이지 농담이겠어요? 사부인이야말로 너무 옹졸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미리미가 사부인한테 얼마나 잘했는데요. 어버이날마다 백화점 가서 비싼 옷 사다 바쳤죠. 생신 때마다 꼬박꼬박 두둑하게 용돈 드렸죠. 그런데 고작 머리 한번 잡았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너무 심한 처사라고 생각 안 하세요? 비싼 옷이요? 전부 제 아들 카드로 할부 긁은 것들이었습니다. 용돈이요? 제가 아들 통장으로 붙여준 생활비에서 일부를 꺼내 제게 건네며 생색을 낸 것이었죠.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저는 저들의 위선과 거짓에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모녀는 인간의 탈을 쓴 기생충과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제게 사과할 마음이 눈곱만큼도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따님이나 사돈이나. 안사돈은 팔짱을 끼고 당당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과요? 사과는 사부인이 우리 딸한테 해야죠. 애한테 막말하고 밀쳐서 다치게 한 거 무릎 꿇고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위자료도 두둑이 준비하셔야겠어요. 우리 애가 정신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당장 정신과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으니까. 병원비랑 위자료 합쳐서 한 5억 정도 생각하고 있으니 그렇게 아세요. 안사돈의 입에서 위자료 5억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제 머릿속을 맴돌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툭 하고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래요. 저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돈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제 아들의 번듯한 직장, 그리고 제가 평생을 모아 이룬 재산. 그걸 처음부터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뜯어내려고 이 추악하고 역겨운 연극을 벌이고 있었던 거죠.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폭발해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적어도 최소한의 양심과 도리를 아는 사람에게나 의미가 있는 법이니까요. 저는 그저 조용히, 아주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예상치 못한 움직임에 거실에 있던 세 사람의 시선이 모두 제게로 쏠렸어요. 제 아들 경호는 불안과 공포가 뒤섞인 눈빛으로, 며느리 미리미와 안사돈은 이제야 돈 내놓으려고 무릎이라도 꿇나 하는 조롱과 비웃음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죠. 저들의 그 오만한 표정이 제 분노에 마지막 기름을 부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안사돈에게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저는 안사돈의 보기 좋게 웨이브가 들어간 갈색 머리채를 조금의 망설임도 한치의 자비도 없이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악! 거실이 떠나가라 울리는 찢어질 듯 날카로운 비명. 안사돈의 얼굴은 순식간에 경악과 고통으로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곱게 화장한 얼굴이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꼴사납게 구겨졌죠. 제 소나기에 잡힌 머리카락이 우수수 뽑혀 나오는 불쾌한 감각이 느껴졌지만 저는 조금도 힘을 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움켜쥐고 안사돈의 고개를 제 쪽으로 완전히 끌어당겨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사부인,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이거 안 나? 미쳤어? 안사돈이 발악하며 제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평생을 억척같이 살아오며 다져진 제 악력을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아온 저 여자가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고통스러워하는 안사돈의 귓가에 대고 지옥의 염라대왕이라도 된 듯 나지막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사돈, 머리채 잡히니까 기분이 어떤가? 제 말에 안사돈의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하는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죠.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시험이 머리채를 잡는 물건으로 키웠어? 사돈 눈에는 사돈 딸만 금쪽같이 귀하고 남의 집 귀한 어미는 함부로 짓밟아도 되는 하찮은 사람으로 보였나? 그 순간 정신을 차린 며느리 진미림이 이 여자가 정말 미쳤나 봐.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이야? 괴성을 지르며 맹수처럼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 아들 경호가 빨랐어요. 경호는 더 이상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미리미의 허리를 뒤에서 끌어안고 필사적으로 막아섰어요. 미리마, 안 돼. 제발 그만해. 너까지 이러면 안 돼. 저는 제게 덤벼드는 미리미와 그런 미리미를 막아서는 경호의 모습을 곁눈질로 확인하며 안사돈의 머리채를 더욱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는 온 집안이 울리도록 크게 소리쳤습니다. 내 귀한 딸이 방금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어미한테 똑같이 한 짓이야. 지금 이 고통, 이 모멸감,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로 똑똑히 기억해둬. 그래야 다시는 금쪽 같은 네 딸 교육을 그따위로 시키지 않을 테니까. 저는 말을 마침과 동시에 안사돈의 머리를 쓰레기를 내던지듯 거칠게 놓아버렸습니다. 힘의 방향을 잃은 안사돈은 그대로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비싼 옷과 정성 들인 머리는 엉망진창이 되었고
얼굴은 눈물과 콧물, 침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하고 꼴사나운 몰골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미리미는 경호의 손을 뿌리치고 바닥에 쓰러진 제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며 독이 오른 살모사처럼 소리쳤어요. 너 내가 가만 안 둬.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야. 콩밥 먹게 해줄 거라고. 콩밥이요? 참으로 재미있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으며 대꾸했죠. 그래, 어서 신고해라. 나도 하마. 네가 내 머리채 잡은 거, 그리고 네 어미와 네가 작당하고 나를 위자료 5억으로 협박한 거.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는지 경찰서 가서 한번 제대로 따져보자꾸나. 여기엔 아주 훌륭한 증인도 있잖니. 내 아들이자 네 남편인 이경호라는 아주 객관적인 증인이. 제 말에 미리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제야 제 아들 경호가 이 모든 상황의 목격자이자 증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모양이었죠. 경호는 이미 넋이 나간 사람처럼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 추악한 모녀와 한 공간에서 숨 쉬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턱짓으로 밖을 가리켰습니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미리미와 안사도는 분에 못 이겨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방금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제 기세에 눌려 쉽사리 움직이지 못했어요. 저는 소파 위에 던져져 있던 미리미의 번쩍이는 명품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현관 밖 복도로 힘껏 던져버렸죠.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가방이 복도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내 물건만 버려질 줄 알았니? 니들 물건도 이렇게 버려질 수 있다는 걸 왜 몰라.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저 가방 들고 당장 사라져. 그걸로도 분이 풀리지 않아. 저는 현관 신발장에 놓여있던 안사돈의 뾰족 구두와 미리미의 화려한 신발을 한 짝씩 집어들고 차례로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제 아들 이경호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제 목소리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어요. 이경호. 저것들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 이 집에서 저것들을 깔끔하게 내보내지 않으면 너도 오늘부로 내 자식이 아닌 줄 알아. 저것들과 함께 이 집에서 영원히 쫓겨나게 될 거다. 제 단호한 선언에 경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아내의 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키고 넋이 나간 장모를 부축했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반강제로 그들을 현관 밖으로 밀어냈어요. 나가. 제발 그냥 가. 다 끝났어. 하는 아들의 처절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문 밖으로 쫓겨난 미리미와 안사돈의 저주 섞인 고함과 욕설이 한동안 이어졌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현관문을 닫아버리고 곧바로 도어록 잠금 장치를 4개 모두 걸어버렸으니까요. 지옥 같던 시간이 지나고 거실에는 저와 제 아들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길고 긴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어요. 잠시 후 경호가 힘없이 무너져 내리듯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이마를 댄 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저는 무릎 꿇고 비는 아들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동정심은 눈곱만큼도 들지 않았어요. 저 녀석은 오늘 제 어미가 아닌 다른 여자를 선택했습니다. 그 멍청한 선택에는 반드시 뼈아픈 책임이 따라야 하는 법이죠. 이제 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잠겨있던 목을 가다듬고 제 아들에게 마지막 심판을 내렸습니다. 지옥의 문이 닫히듯 현관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귀가 먹먹할 정도의 침묵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새 여자가 만들어낸 광기와 비명, 저주 섞인 고함 소리가
마치 검은 연기처럼 집안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는 듯했어요. 바닥에는 값비싼 양주잔이 남긴 날카로운 유리 조각과 싸움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엉망으로 나뒹구는 쿠션들, 그리고 제 인생의 가장 큰 실패작이 되어버린 아들 경호가 있었습니다. 그 녀석은 힘없이 모든 영혼과 의지가 육체에서 빠져나간 사람처럼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죠. 거실 바닥에 이마를 댄 채 고장난 녹음기처럼 용서해달라는 말만 갓난 아이처럼 웅얼거렸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저는 무릎 꿇고 비는 아들을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동정심이나 연민 같은 감정은 눈곱만큼도 피어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안에서는 활화산처럼 뜨거운 분노가 지나간 자리에 시베리아의 동토처럼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마치 잘 짜인 군사작전처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죠. 저 녀석은 오늘 제 어미가 아닌 저 천박한 여자를 선택했습니다. 그 멍청하고 비겁한 선택에는 반드시 온몸의 뼈를 깎아내는 듯한 고통과 책임이 따라야 하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녀석은 평생을 저렇게 어리석고 나약한 허수아비 인간으로 살아갈 테니까요. 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앉아 흐느끼는 아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감정의 동요도 없었어요. 일어나라, 이경호. 경호는 제 말에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콧물, 그리고 아마도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이 말이 아니더군요. 우선 저기 널브러진 유리 조각부터 치워라. 네 아내가 부수고 간 것들이니 남편인 네가 치우는 게 맞겠지. 손 베이지 않게 조심하고. 제 말에 경호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말없이 부엌으로 가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져와 묵묵히 바닥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사각사각 유리를 쓰는 소리가 거실의 침묵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네가 용서를 빌 상대는 내가 아니다. 그건 네 인생이지. 네가 좋다고 쫓아다녀서 한 결혼이었고 네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믿었던 여자였으며 방금 전 네가 보여준 그 모든 비겁한 행동 또한 온전한 너 자신의 선택이었다. 그러니 그 모든 선택의 결과를 이제부터 네 스스로의 힘으로 오롯이 감당해야 할 것이다.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모르겠나? 그럼 내가 알려주지.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이자 네가 다시 내 아들로 이 집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머리가 나쁘니 잊지 않도록 똑똑히 들어라. 저는 손가락을 하나씩 펴 보이며 녀석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가시밭길을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판사가 피고인에게 판결을 내리듯 단호하고 무자비했으며 그 어떤 타협의 여지도 없었어요. 첫째, 그 여자와 이혼해라. 어떤 변명도 조건도 협상의 여지도 없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적으로 완벽하게 남남이 되어서 그 증거 서류를 내 눈앞에 가져와라. 그때까지는 네가 누구든 나를 엄마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 경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이 집에서 나가라. 지금 당장. 네가 쓰던 방에 가서 네 옷가지 몇 개만 챙겨. 그 여자가 사준 물건이나 네가 그 여자에게 사준 물건들은 단 하나도 가지고 나갈 생각 마라. 모두 쓰레기통에 버릴 것이니. 앞으로 이 집은 네 집이 아니다. 네 힘으로, 네 돈으로 살 집을 구하고 네 힘으로 밥벌이를 해. 나에게 단돈 10원도 손 벌릴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주었던 모든 신용카드와 생활비 지원은 오늘부로 전부 끊긴다.
네가 이 집에서 나가 사는 동안 월세는 어떻게 낼 것이며 밥은 어떻게 해 먹을 것인지 그 막막함을 온몸으로 느껴봐라. 경호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이 녀석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제 경제적인 그늘과 보호를 벗어나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제야 현실의 냉혹함을 조금은 느끼는 모양이었습니다. 셋째, 그 여자와 완벽하게 이혼하고 네 스스로의 힘으로 온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바로 설 때까지 나를 찾아올 생각도 연락할 생각도 하지 마라. 네가 정말로 각성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내가 판단하기 전까지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이 집의 문턱을 넘을 수도 없을 것이다. 제 말이 끝나자 거실에는 다시 얼음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호는 제 요구가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 것인지 깨달았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녀석의 비겁함을 뼛속까지 새겨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저녁에 있었던 모든 일을 A4 용지 10장 이상 6필로 상세하게 작성해라. 네가 본 것, 네가 들은 것, 그리고 네가 한 행동과 그때 느꼈던 감정까지 하나도 빼놓지 말고 네가 얼마나 한심하고 비겁했는지 스스로의 손으로 기록하며 반성하라는 뜻이다. 다 쓰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까지 받아와. 그게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반성문이다. 그것은 녀석에게 내리는 가장 잔인하고도 굴욕적인 형벌이었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스스로의 입과 손으로 고백하고 기록하게 만드는 것. 경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잠시 후 간단한 옷까지만 챙겨 넣은 작은 배낭 하나를 메고 나왔습니다. 이 녀석이 쓰던 방 책상 위에는 진미림이 사준 비싼 시계와 옷가지들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물건들은 네가 번 돈으로 산 것이 맞느냐? 경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완벽한 고요와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산산조각 난 유리잔과 엉망이 된 거실을 치울 생각도 하지 않은 채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한쪽에 놓인 돌아가신 남편의 유품인 낡은 원목 책상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는 비밀번호와 지문 인식을 거쳐야만 열리는 가장 아래쪽에 특수 제작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아들 경호는 물론이고 이 세상 누구도 그 존재를 모르는 수십 개의 법인 인감과 통장, 그리고 각종 투자 관련 기밀 서류들이 빼곡히 들어있었죠. 저는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그가 남긴 작은 식당 하나와 약간의 사망보험금만 손에 쥔 채 세상에 내던져졌습니다. 여자 혼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멸시당했죠. 그때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돈 때문에 힘이 없다는 이유로 나 자신과 내 자식이 짓밟히게 두지 않겠다고.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남긴 식당을 기반으로 지난 20년간 밤낮으로 잠을 줄여가며 경제와 법을 공부했습니다. 부동산 경매, 주식, 채권, 파생상품. 돈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닥치는 대로 파고들었죠. 그렇게 악착같이 모으고 굴린 돈으로 법인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투자를 계속했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성을 저만의 왕국을 보이지 않는 곳에 건설해왔습니다. 이제 그 왕국의 막강한 힘을 저 가증스럽고 천박한 것들을 심판하는 데 사용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저의 법률 대리인이자 투자 파트너로 함께해 온 업계에서 가장 유능하고 냉혹하기로 소문난 법무법인 정의의 김철중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그가 전화를 받더군요.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습니다.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김 변호사님,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제가 너무 무심했습니다.
천만에요, 대표님. 별일 없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셨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일로, 그것도 이 늦은 밤에 전화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도 잘 알고 있었죠. 네. 드디어 때가 된 것 같아서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준비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그 플랜, 개미지옥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해야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김 변호사가 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드디어 그날이 왔군요.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부터 시작할까요? 상대는 기존에 말씀하셨던 그 사람들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 진미림과 그 어미인 한미자. 이 두 사람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부터 진행해 주세요. 오늘 제 집에 동의 없이 들어와 제 몸에 손을 대는 등 난동을 부리고 거액의 돈을 요구하며 부당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진미림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도 동시에 준비해 주시고요. 유책 사유는 차고 넘칠 겁니다. 배우자 가족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한 점, 인격을 짓밟는 언사를 퍼부은 점 등 혼인 파탄의 모든 책임이 명백히 저쪽에 있습니다. 관련된 모든 증거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력 좋고 임 무거운 사설 정보팀을 붙여서 진미림과 그 집안, 그러니까 제 사돈댁의 모든 것을 샅샅이 파헤쳐 주세요. 재산, 채무, 통장 거래 내역, 과거 행적까지.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요. 특히 그 아비인 진상철의 노름빚과 관련된 채권자들을 모두 파악해서 제가 그 채권을 전부 사들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단호했으며 무자비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김 변호사는 제 지시에 알겠습니다, 대표님.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관련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죠.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에 짙은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진미림. 그리고 안사돈. 당신들은 아주 큰 실수를 한 거야.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이 아니라 아예 굶주린 사자의 입안에 머리를 스스로 집어넣은 셈이니까. 이제부터 시작될 진짜 지옥을 한번 마음껏 즐겨보시길.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가 무섭게 제 스마트폰이 전쟁이라도 난 듯 굉음을 내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진미림이었어요. 저는 받지 않고 그대로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1초의 간격도 없이 이번에는 안사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죠. 그것도 받지 않자 그때부터 본격적인 문자 폭탄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모녀가 쌍으로 번갈아가며 보내는 문자들은 그들의 수준과 교양, 그리고 지능 수준까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훌륭한 증거물이나 다름없었어요. 저는 느긋하게 커피를 한 잔 내리며 그들의 발악을 감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미쳤어? 당장 전화 안 받아? 너 지금 어디 숨었어? 이 늙은 여우 같은 게. 너 같은 시어미는 처음 본다. 평생 저주할 거야. 천벌 받을 줄 알아. 내 딸 인생 망쳐놨으니 책임져. 위자료로 5억 내놔. 안 그러면 네 아들 회사 찾아가서 다 뒤집어 엎고 네가 바람나서 남편 잡아먹었다고 소문낼 줄 알아. 우리 미림이 어제 네가 밀쳐서 허리 나갔다. 전치 8주 진단 나왔어. 병원비랑 위자료 합의금 10억 내놔. 안 그러면 당장 고소할 거야. 저는 그 저주와 협박, 유치한 거짓말이 가득 담긴 문자들을 하나하나 차분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화가 나기는커녕 오히려 웃음이 나오더군요. 저렇게 스스로 무덤을 파는 멍청한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전치 8주 진단이라니 하루 만에 그런 진단을 내주는 병원이 대한민국에 존재하기나 한답니까? 저는 모든 문자 메시지를 빠짐없이 캡처해서 김 변호사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했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칠수록 좋은 법이니까요. 문자가 쌓일수록 저들의 목을 조를 밧줄은 더욱 튼튼해지는 셈이었습니다. 김 변호사의 움직임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그날 오후 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진미림과 안사돈, 그리고 사돈인 진상철의 집과 직장으로 협박 및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경고하는 내용 증명이 법무법인 정의의 직인이 찍힌 채로 각각 발송되었다는 것이었죠. 그 내용 증명에는 만약 앞으로 한 번이라도 더 저나 제 아들에게 직간접적인 협박이나 위해를 가할 경우 현재까지 수집된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즉시 형사 고소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는 강력하고도 구체적인 경고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심지어 그들이 보낸 문자 메시지 일부를 그대로 인쇄해서 첨부하는 치밀함까지 보여주었죠. 동시에 저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제 주거래 은행의 VIP 라운지에서 지점장을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는 제 아들 이경호 명의로 발급된 제 가족카드를 비롯해 제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던 모든 금융상품, 자동이체, 보험까지 즉시 정지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점장은 제 단호한 태도에 조금 놀란 듯 했지만 곧바로 제 요청을 처리해 주었죠.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상세하게 조회해 본 저는 또 한 번 기가 막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 아들 명의로 제가 모르는 거액의 마이너스 통장과 카드론, 심지어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까지 개설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돈의 사용처는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진미림의 명품 쇼핑과 피부 관리, 해외여행, 그리고 유흥비였겠죠. 저는 그 모든 대출 상품들을 즉시 해지하고 남은 원금과 이자를 제 돈으로 전부 갚아버렸습니다. 물론 그냥 갚아준 것이 아니었어요.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당 금융사들이 가지고 있던 채권을 제가 합법적으로 사들인 것이었죠. 이제 제 아들과 진미림은 은행이 아닌 저에게 빚을 진 셈이 되었습니다. 이자율과 상환 방식은 오롯이 제 마음에 달려 있었고요. 그날 저녁 김 변호사에게 고용된 사설정보원의 첫 번째 보고가 이메일로 도착했습니다. 결과는 제 예상을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보고서는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안사돈의 입에서 나왔던 강남 빌딩은커녕 지금 살고 있는 허름한 빌라조차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짜리였습니다. 그나마도 월세가 석 달이나 밀려 집주인이 명도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까지 적혀 있었죠. 더 가관인 것은 사돈, 즉 진미림의 압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동네에서 유명한 상습적인 노름꾼으로 이미 알려진 사채 빚만 수억 원에 달했어요. 진미림의 앞으로도 정체불명의 대출금이 상당했고요. 그들은 애초에 제 아들의 번듯한 직장과 저의 재산을 보고 딸을 이용해 취직을 시켜 인생 역전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겁니다. 상견례 때 늘어놓았던 그 모든 화려한 거짓말들이 그들의 탐욕과 사기 행각을 증명하는 완벽한 증거였죠. 정보원은 안사돈이 동네 부녀회 사람들과의 단체 대화방에서 제 아들을 유명 IT 기업 오너의 외아들이자 후계자라고 떠벌리고 다니며 곧 강남의 타워 팰리스로 이사 갈 것이라고 자랑한 대화 내용까지 캡처해서 보내왔습니다. 저는 정보원에게 그들의 과거 사기 행각이나 채무 관계의 구체적인 피해자들을 최대한 찾아내 달라고 지시했어요. 단순히 돈을 떼인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의 거짓말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본 모든 사람들을요. 이 싸움은 단순히 저와 저 모녀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저들에게 당했던 모든 사람들의 억울함과 분노까지 제가 대신해서 몇십 배로 갚아줄 생각이었습니다. 내용 증명을 받은 후로 며칠간 며느리와 안사돈의 연락은 거짓말처럼 뜸해졌습니다. 아마 법무법인 정의라는 이름값에 덜컥 겁을 집어먹었겠죠. 하지만 그들의 탐욕과 어리석음이 그렇게 쉽게 사그라들 리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직접 연락하는 대신 그들의 유일한 동아줄인 제 아들 경우를 들들 볶기 시작했어요. 경우가 겨우 구한 작은 오피스텔로 매일같이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는 경우가 새로 구한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모든 상황을 김 변호사가 보낸 사람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경우가 스스로 이 지옥을 겪고 깨닫고 자신의 의지로 벗어나야만 했으니까요. 제가 개입하는 순간 저 녀석은 다시 제 그늘 뒤로 숨어버릴 테고 그러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테니까요. 그저 멀리서 제 아들이 이 혹독한 시련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마치 다큐멘터리를 보듯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제게는 피가 마르는 듯한 시간이었지만 제 아들이 진짜 어른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성장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잔인하고도 혹독한 시간은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제가 모든 경제적 지원을 끊어버리고 의도적으로 방치한 후 제 아들 경호의 삶은 하루아침에 반짝이는 천상에서 축축하고 어두운 지하 시궁창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제가 마련해준 햇살이 잘 드는 안락한 아파트에서 쫓겨나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짜리 창문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는 좁아터진 원룸 오피스텔에서 생활해야 했죠. 자신의 월급만으로는 진미림의 사치스러운 씀씀이는커녕 당장의 월세와 공과금을 감당하기도 벅찼습니다. 당연하게도 돈 문제는 곧바로 그들 관계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뇌관이 되었어요. 처음 며칠간 진미림은 경호에게 온갖 짜증과 히스테리를 부리며 돈을 구해오라고 닥달했다고 합니다. 제 정보원이 오피스텔 옆방에 임시로 거처를 마련해 녹음한 바에 따르면 그 내용은 차마 입에 담기 힘들 정도였어요. 너네 엄마한테 가서 빌어. 무릎이라도 꿇고 싹싹 빌어서 돈 받아오라고. 이 무능하고 한심한 인간아. 내가 너 같은 거렁뱅이랑 살려고 결혼한 줄 알아? 하는 고함 소리가 얇은 오피스텔 벽을 넘어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경호는 제게 했던 약속과 마지막 남은 자존심 때문에 차마 저를 찾아오지는 못하고 혼자 끙끙 앓으며 버텼습니다.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생활비를 벌어야 했죠. 상황이 극적으로 변한 것은 경호의 월급날이었습니다. 경호는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밀린 카드값과 공과금, 그리고 오피스텔 월세를 내려고 했지만 통장의 돈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어요. 잔고는 처참하게 영원을 가리키고 있었죠. 진미림이 경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자신의 계좌로 전액을 이체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돈으로 제일 먼저 한 일이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고 네일아트를 받고 남은 돈으로 백화점에 달려가 신상 가방과 구두를 사들인 것이었죠. 경호는 그때 처음으로 진미림에게 제대로 분노를 터뜨렸다고 해요. 집으로 돌아온 진미림의 손에 들린 쇼핑백들을 보고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돈을 다 빼갈 수가 있어. 이건 우리 둘의 생활비잖아. 당장 카드 취소하고 돈 돌려놔. 하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진미림의 반응은 경호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녀는 경호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비웃었다고 합니다. 미쳤어? 이걸 왜 취소해? 그리고 이 돈 원래 내 돈이거든. 네가 나한테 매달 바쳐야 하는 생활비잖아. 그리고 이까짓 돈으로 뭘 했다고 유세야? 쥐꼬리만 한 월급 받아오는 주제에 능력도 없는 게 큰 소리치기는. 너네 엄마 돈 아니면 넌 아무것도 아니잖아.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아. 그날 두 사람은 머리채를 잡고 싸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호가 당하고만 있지 않았어요. 진미림의 손을 뿌리치고 그녀가 사온 쇼핑백들을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경호는 그때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얼마나 끔찍한 괴물과 한 집에 살고 있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했어요.
자신이 그동안 순수한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돈과 배경을 보고 접근한 교묘하고 추악한 연극에 불과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그날 이후로 경호는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이혼과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스마트폰에 녹음 기능을 켜두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결정적인 사건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터졌습니다. 더 이상 경호에게서 빼먹을 돈이 없다고 판단한 진미림이 경호의 이전 직장으로 찾아간 겁니다. 점심시간에 맞춰 회사 로비로 찾아온 진미림은 동료들과 함께 나오는 경호를 발견하자마자 다짜고짜 달려들어 뺨을 때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경호, 이 나쁜 사기꾼 자식아. 너 나 몰래 돈 빼돌렸지. 당장 돈 내놔. 너네 엄마가 시켰지? 너네 엄마랑 짜고 나 바보 만들고 버리려는 거지. 내가 그렇게는 못하지. 다 같이 죽자. 수많은 동료들과 회사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진미림은 경호를 못된 사기꾼으로 몰아세우며 온갖 욕설과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경호는 창피함과 모멸감에 얼굴도 들지 못했죠. 그 끔찍한 소동은 보안 요원들이 출동하고 나서야 겨우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날 경호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요. 더 이상 그곳에서 얼굴을 들고 동료들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 일은 제 정보원을 통해 그리고 경호의 부서장이었던 제 남편의 오랜 친구를 통해 제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진미림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경호가 잠든 사이에 경호가 유일하게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던 예금 통장과 도장을 훔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 통장에는 경호가 결혼 전부터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를 하며 한 푼 두 푼 차곡차곡 모아온 3천만 원이라는 피 같은 돈이 들어있었죠. 아침에 일어나 텅 빈 집과 그동안 고마웠다. 이 무능한 놈아. 이 돈은 내 위자료로 생각할게 라는 조롱 섞인 쪽지, 그리고 사라진 통장을 발견한 경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살아있는 송장 같은 모습의 아들이 제 집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본 아들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어요. 한때 듬직했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뺨은 수척하게 말라 있었으며 초점을 잃은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온몸에서는 지독한 절망과 패배의 냄새가 났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봉투 안에는 진미림의 온갖 만행이 담긴 증거 자료들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진미림이 자신을 괴롭히고 협박했던 수십 개의 대화 녹음 파일, 자신의 월급을 빼돌린 계좌 이체 내역, 회사 로비에서 행패를 부리던 장면이 찍힌 동료의 휴대폰 영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을 나가며 남긴 그 쪽지까지. 이 녀석은 혼자만의 힘으로 이 지옥 같은 싸움을 끝내기 위한 무기를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제가 정말 지독한 바보였습니다. 제 눈과 귀를 막고 괴물인 줄도 모르고 제 모든 것을 내줬습니다. 아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지난번의 나약한 눈물과는 달랐어요. 그 안에는 깊은 후회와 뼈를 깎는 반성, 그리고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야 전부 알겠습니다. 엄마가 왜 저를 이 지옥으로 밀어 넣으셨는지. 저 진미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제 인생을 망가뜨린 저 여자를 제 손으로 완벽하게 끝내고 싶습니다. 엄마,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말없이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녀석이 내민 증거 자료 봉투를 단단히 손에 쥐었죠. 제 아들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를 내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애벌레의 껍데기를 찢고 진짜 어른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녀석의 어깨를 강하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잘 생각했다. 아주 잘 견뎌냈어.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야. 이 어미가 네가 가는 길을 함께 가주마. 저것들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아니 그 이자와 지옥에서의 고통까지 합쳐서 모조리 되찾아올 것이다. 아주 처절하고 아주 완벽하게. 제 말에 아들의 텅 비었던 눈에서 새로운 빛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나약한 분노가 아닌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는 단단한 의지의 불꽃이었어요. 길고 길었던 반격의 서막이 끝나고 이제 저 오만하고 추악한 것들에게 심판을 내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 경호가 지옥의 문턱에서 스스로의 의지로 걸어나온 그날 이후 우리의 시간은 빠르고 정밀하며 무자비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의 망설임이나 불필요한 감정 소모는 사치였어요. 복수라는 차가운 요리를 식탁 위에 올리기 위해서는 그 어떤 사사로운 감정도 배제해야만 했습니다. 저와 경호, 그리고 제 오랜 법률 대리인이자 이 싸움의 선봉장인 김철중 변호사는 한 팀이 되어 저 가증스럽고 추악한 것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기 위한 마지막 계획을 점검하고 즉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경호와 함께 김 변호사의 사무실, 그 거대한 회의용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었죠. 강남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너머의 화려한 풍경이 마치 우리가 곧 쟁취하게 될 승리를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앞으로 벌어질 전쟁의 지도이자 무기가 될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금태 안경을 고쳤으며 최종적으로 완성된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소장을 우리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 무게감만으로도 상대의 영혼을 짓누를 듯한 물건이었죠. 대표님, 그리고 이경호 씨. 확인해 보시죠. 피고 진미림을 상대로 한 이혼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 최종본입니다. 그 두꺼운 서류 뭉치를 넘겨보는데 제 손이 떨리기는커녕 오히려 기묘한 희열과 함께 차가운 평온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소장의 내용은 가히 살인적이었습니다. 단순한 감정의 토로가 아닌 법과 증거로 완벽하게 조립된 하나의 거대한 성벽이었죠. 혼인 기간 동안 진미림이 저질렀던 상습적인 괴롭힘, 시어머니인 저에 대한 패륜적인 행위, 남편인 경호의 월급과 비상금을 훔친 명백한 절도 행위, 경호의 직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그리고 저와 경호를 상대로 벌인 위자료 5억이라는 파렴치한 협박까지. 진미림의 모든 만행이 날짜와 시간, 장소, 그리고 그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의 목록과 함께 낱낱이, 그리고 집요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경호가 자신의 피와 눈물로 작성하고 변호사의 공증까지 받아온 반성문, 수십 개에 달하는 통화 및 대화 녹음, 파일, 진미림의 사치를 증명하는 수년치의 신용카드 거래 내역서, 경호의 비상금을 빼돌린 은행 거래 내역서, 경호의 직장 동료들이 제출한 구체적인 사실 확인서와 로비 CCTV 영상 캡처, 그리고 제가 캡처해 둔 저주와 협박이 담긴 문자 폭탄까지.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할 증거의 산이었습니다. 김 변호사의 유능한 팀은 이 모든 증거를 법률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배열하고 각 증거가 입증하는 피고의 유책 사유를 명확하게 적시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단순히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 변호사가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그의 눈빛은 승리를 확신하는 사냥개처럼 번뜩였습니다. 진미림 씨를 혼인 파탄의 원인을 100% 제공한 완벽한 유책 배우자로 만들어 위자료는커녕 단 한 푼의 재산 분할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저희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혼인 기간 동안의 기망 행위와 사기, 부당한 신체적 침해, 협박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아마 저쪽에서는 소송장을 받아드는 순간 평생 구경도 못 해본 금액에 압도되어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하기 힘들 겁니다. 우리는 그 금액을 30억으로 책정했습니다. 상징적인 금액이었죠.
그들이 제 재산을 탐내며 제 아들을 물주로 삼아 꿈꿨을 법한 허황된 액수. 그들에게 달콤한 희망을 심어주었던 바로 그 돈이라는 이름의 신기루로 그들의 목을 조르고 그들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소송장을 법원에 접수한 바로 다음 날, 법원의 소장 부본이 진미림과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허름한 빌라로 송달되었습니다. 그들이 30억이라는 현실감 없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힌 소송장을 받아들었을 때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김 변호사가 보낸 정보원의 실시간 보고에 따르면 안사도는 이게 무슨 말이냐며 소장을 든 채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고, 진미림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몇 시간 동안이나 소파에 앉아 소송장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들의 패닉은 곧바로 예상했던 대로의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진미림은 보란듯이 제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물론 저는 받지 않았죠. 제 스마트폰은 이미 그들의 번호를 모두 차단한 상태였으니까요. 그러자 다시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문자는 지난번의 저주 섞인 협박과는 사뭇 다른 당황과 공포, 그리고 비굴함이 뒤섞인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30억? 너 진짜 돌았구나?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봐,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해. 이건 아니잖아. 우리 좋게 끝낼 수 있잖아. 응.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그날 너무 흥분해서 그랬어요. 제가 다 잘못했으니까 제발 소송만은 취하해 주세요. 어머니, 무릎 꿇으라면 꿇을게요. 제발요. 저는 그 비굴하기 짝이 없는 문자들을 가소롭다는 듯이 읽어내렸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버스는 떠났고 당신들이 내릴 곳은 종착역이 아닌 지옥의 한가운데이니까요. 저는 그 문자들 또한 꼼꼼하게 캡처해서 김 변호사에게 증거 자료로 추가 제출했습니다. 재판에서 저들의 반성 없는 태도를 증명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일 테니까요. 며칠 뒤 저의 또 다른, 그리고 훨씬 더 치명적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제 자금과 이 공격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이용해 진미림의 아버지인 진상철의 노름 빚을 사들였던 사채업자들에게 비밀리에 접근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내세운 이쪽 업계의 생리를 잘 아는 대리인을 통해 그들의 채권을 액면가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전부 사들였죠. 처음에는 튕기던 사채업자들도 제가 제시한 거액의 현금 앞에서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진상철의 목숨줄을 쥐고 있던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무서운 사채업자들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법과 자본으로 무장한 제가 차지하게 된 겁니다. 저는 합법적인 채권자로서 법무법인 정의의 이름으로 진상철의 모든 재산에 대한 가압류 및 강제 집행을 신청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허름한 빌라의 보증금부터 낡아빠진 자동차, 그리고 통장에 남아있던 몇 푼 안 되는 돈까지. 그들의 명의로 된 모든 것이 제 손아귀에 들어왔습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첫 번째 조정기일. 법원의 좁고 답답한 조정실에 저와 경호, 그리고 김 변호사가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진미림과 안사돈이 어디서 급하게 구했는지 허름하고 꾀재재한 차림의 늙은 변호사와 함께 들어왔어요. 불과 한 달 사이에 그들의 모습은 지옥의 문턱이라도 구경하고 온 사람들처럼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안사돈의 얼굴에는 도끼와 원망이 서려 있었고 진미림은 그토록 신경 쓰던 얼굴과 손톱을 관리하지 못했는지 푸석푸석하고 초췌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었죠. 조정위원은 형식적으로 양측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진미림 측 변호사는 존경하는 조정위원님,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치기 어린 실수로 한 가정을 파탄내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입니다. 원고 측에서 너그러이 마음을 푸시고
피고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어 원만하게 합의하고 다시 재결합할 수 있도록이라며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상투적이고 무의미한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진미림과 안사도는 옆에서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이는 연기를 펼쳤죠. 그때 김 변호사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조정위원님, 저희 측은 재결합 의사가 전혀 없음을 이 자리에서 명확히 밝힙니다. 또한 피고 측의 귀책 사유가 너무나도 명백하고 심각하며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원만한 합의 또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합니다. 그리고는 준비해 온 산더미 같은 증거 자료의 목록과 요약본을 조정위원회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피고 진미림 씨가 혼인 기간 내내 원고 이경호 씨와 시어머니인 우연미 여사에게 행한 상습적인 악행에 대한 증거 자료입니다. 녹취 파일만 수십 개에 달하며 그 내용은 차마 이 자리에서 모두 재생하기 어려울 정도로 끔찍합니다. 이것은 피고가 남편의 월급과 비상금 약 3천여만 원을 훔쳐 자신의 사치를 위해 사용한 은행 거래 내역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는 폐륜을 저지르고 그 어미와 함께 거액의 돈을 요구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한 증거입니다. 조정위원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원만한 합의가 가능하겠습니까? 김 변호사가 증거를 하나씩 제시할 때마다 진미림과 안사돈의 얼굴은 시시각각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의 늙은 변호사는 제대로 된 반박 한 번 하지 못하고 그게 저하며 안절부절 못했죠. 조정위원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진미림 측을 향해 말했습니다. 피고 측, 이 증거들을 보니 조정이 쉽지 않겠는데요. 원고 측의 입장이 상당히 강경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모두 포기하고 깨끗하게 이혼하는 것으로 합의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게 피고에게는 최선의 선택으로 보입니다만. 진미림과 안사돈이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발악했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가 왜 위자료도 못 받고 이혼을 해. 절대 못해. 죽어도 못해. 저는 그 순간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조정실 안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조정위원님, 저는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들은 제 아들의 인생을 망가뜨렸고 제 가정을 파괴했으며 한 인간으로서의 제 존엄을 짓밟았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저들의 죄를 낱낱이 밝히고 대한민국 법의 이름으로 가장 혹독하고 무거운 심판을 받게 할 생각입니다. 저들이 저와 제 아들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단 한 푼의 오차도 없이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받아내겠습니다. 그러니 조정은 이것으로 불성립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제 단호하고도 살벌한 말에 조정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진미림과 안사돈은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래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들이 앞으로 맛보게 될 진짜 지옥은 아직 그 입구조차 보여주지 않았으니까요. 조정은 그렇게 저들이 가장 원하지 않았을 완벽한 파국으로 끝이 났습니다. 조정이 무의미하게 결렬되고 우리의 길고 긴 싸움은 본격적인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법원의 시간표에 따라 다음 재판 날짜만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법정에서의 완벽한 승리와 함께 저들의 사회적인 숨통까지 다시는 제기할 수 없도록 완전히 끊어놓기 위한 작업을 물밑에서 동시에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진행했습니다. 잡초는 그 주변의 흙까지 전부 파내어 그 뿌리까지 완벽하게 뽑아내야 다시는 그 자리에서 자라나지 못하는 법이니까요.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제가 합법적으로 사들인 진상철의 노름 빚에 대한 채권 추심 절차였습니다. 김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법원에서 파견된 집행관들이 진미림의 부모가 살고 있는 허름한 빌라를 급습했어요.
제 정보원이 그 현장을 생생하게 영상으로 담아왔죠. 낡고 좁은 빌라의 문이 열리고 집행관들이 들이닥쳐 집안의 모든 물건에 선명한 빨간색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하는 순간 안사돈은 이게 무슨 짓들이냐며 악을 쓰다 그 자리에서 실신했다고 합니다. 낡아빠진 텔레비전과 냉장고, 때가 낀 소파와 장롱 위에 붙은 빨간 딱지는 그들이 얼마나 허황되고 거짓된 삶을 살아왔는지를 동네 전체에 광고하는 주홍글씨나 마찬가지였죠. 그 소문은 동네 부녀회와 반상회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안사돈과 진상철은 더 이상 동네 슈퍼마켓조차 마음 편히 다니지 못하는 완전히 고립된 신세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정보원이 몇 주에 걸쳐 찾아낸 과거 진미림의 부모에게 사기를 당했던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그들을 김 변호사의 사무실로 초대했죠. 평생 모은 돈으로 작은 식당을 차렸다가 그들의 거짓말과 이간질에 속아 권리금 한 푼 못 받고 쫓겨난 아주머니, 안사돈의 눈물 연기에 속아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린 노신사, 진상철과 동업을 했다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빚더미에 앉게 된 젊은 사업가까지. 저는 그들의 억울하고 피 맺힌 사연을 몇 시간에 걸쳐 모두 듣고 그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법률 비용을 모두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인 정의의 변호사들이 여러분의 싸움을 처음부터 끝까지 도울 겁니다. 저들과의 싸움은 이제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싸움입니다. 저들에게 빼앗긴 것을 되찾고 그들이 수년간 저질러온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합시다. 저는 그들이 법의 심판대 위에서 완전히 파멸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제 제안을 반신반의했지만 김 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구체적인 법적 절차와 승소 가능성을 설명하자 이내 제 손을 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저를 중심으로 한진씨 일가 사기 피해자 연대가 공식적으로 결성되었고 우리는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그들을 상대로 한 대규모 사기죄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미림 일가에게는 사방에서 포위망이 좁혀오는 그야말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개미지옥이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이혼 소송의 첫 정식 재판 기일이 밝았습니다. 수많은 방청객들과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진미림 측 변호사는 여전히 자신들이 불행한 결혼 생활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제가 아들 경호를 뒤에서 조종해 순진하고 불쌍한 며느리를 내쫓으려 한다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억지 주장은 김 변호사가 거대한 스크린 위에 제시하는 증거의 산 앞에서 힘없이 그리고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죠.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증인 신문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증인석에 선 것은 제 아들 경호였습니다. 경호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차분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진미림과 결혼 생활 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자신의 부끄러운 치부까지 솔직하게 드러내며 낱낱이 증언했습니다. 진미림의 상습적인 사치와 폭언, 자신을 가스라이팅하며 기만했던 모든 순간들을요. 경호의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진미림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김 변호사는 진미림이 경호의 회사 로비에서 행패를 부리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법정의 대형 스크린에 재생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진미림이 이 나쁜 사기꾼 자식아 악을 쓰며 경호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나오자 방청석에서는 경악의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진미림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아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진미림과 안사돈이 제게 보냈던 수십 통의 협박 문자를 하나하나 그들의 저급한 말투까지 그대로 흉내내며 읽어내려갔습니다. 위자료 10억, 네 아들 인생 망친다. 바람나서
남편 잡아먹은 년 등의 자극적인 문구들이 법정 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재판의 분위기는 완전히 저희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제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조금도 떨지 않았어요. 그저 방청석과 판사를 번갈아 보며 담담하게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습니다. 고무장갑에서 시작된 사소한 다툼이 어떻게 그렇게 번졌는지, 그리고 제 머리채를 잡은 며느리의 얼굴이 얼마나 흉측하고 잔인했는지. 저는 그 순간 느꼈던 모멸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한 여자로서, 제 아들을 지키고 싶었던 한 어미로서의 마음을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법정은 잠시 동안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몇몇 방청객들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판결은 그로부터 한 달 뒤에 나왔습니다. 결과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우리의 대승리였어요. 판사는 피고 진미림의 유책 사유를 모두 인정하여 이혼을 판결했고, 진미림은 위자료는커녕 단 한 푼의 재산 분할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저와 경호에게 입힌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죠. 30억을 청구해서 2억을 받은 것이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법이 저들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추악한지를 만천하에 공표했다는 사실이었으니까요.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진미림은 법정에서 말도 안 돼 소리를 지르며 오열하다 쓰러졌고, 안사도는 저를 향해 이 악마 같은 년, 너도 똑같이 당할 거야 라며 저주를 퍼붓다가 법정 경위들에게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옥좌에 앉은 여왕처럼 미동도 없이 차가운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저들의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만드는 마지막 정리 작업이 말이죠. 이혼 판결이 내려진 후 진미림과 그 엄마의 삶은 걷잡을 수 없이, 그리고 아주 빠른 속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2억 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 판결과 함께 제가 채권을 사들여 압박하던 아버지의 노름빚,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이 연대하여 제기한 대규모 사기 소송까지 한꺼번에 터져 나오자 그들 가족은 그야말로 파산이라는 나락으로 떨어졌죠. 압류 딱지가 붙었던 허름한 빌라에서는 결국 쫓겨나 뿔뿔이 흩어졌고, 진미림은 위자료와 밀린 빚을 마련하기 위해 그토록 자신의 분신처럼 아끼던 명품 가방과 옷, 구두들을 중고 장터에 헐값으로 팔아넘겨야 했습니다. 한때는 화려하고 반짝였던 그녀의 삶은 그렇게 한여름 밤의 허무한 꿈처럼 사라져버렸어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발판 삼아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이제는 그들 자신의 눈물이 되어 그들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를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진미림의 엄마였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기세등등하고 아나무인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전화기 너머로 거의 울부짖듯이 제게 매달렸어요. 사부인 아니, 우현미 대표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 딸 미리미는 지금 밥도 못 먹고 매일 울기만 합니다. 저도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제발 저희 딸과 저희 가족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비참하게 모든 것을 잃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발 소송 좀 취하해 주시고 저희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평생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녀의 비굴하고 역겨운 애원을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하지만 얼음보다 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죠. 자비요? 당신들이 내 아들의 인생을 담보로 사기를 치고 내 가정을 파괴했으며 한 인간으로서의 내 존엄을 짓밟았던 것을 생각하면 나는 아직 제대로 된 복수를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당신들이 지난 수년간 남들에게 저질렀던 죄에 대한 당연한 대가일 뿐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당신들이 남에게 주었던 상처와 고통을 매일 밤 곱씹으며 살아가세요. 그것이 내가 당신들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다시는 제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다음번에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정말로 당신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지옥을 맛보게 될 테니까요.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즉시 차단해버렸습니다. 그것이 그들과의 완벽하고도 영원한 끝이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제 아들 경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녀석은 재판이 끝난 후 제게 와서 회사를 물려받는 대신 자신의 힘으로 작은 IT 스타트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자신이 저질렀던 과오를 평생 반성하며 오직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해서 제게 떳떳한 아들이 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녀석의 사업 계획서를 며칠 밤낮으로 꼼꼼히 검토해 주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는 어머니로서가 아닌 수십 년의 투자 경험을 가진 인생의 선배이자 냉정한 투자자의 관점에서 날카롭고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죠. 저는 녀석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투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녀석을 또다시 온실 속 화초로 만드는 일이니까요. 대신 제가 신뢰하는 벤처 캐피털의 투자자들을 연결해주고 녀석이 스스로의 힘으로 그들을 설득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열어주었죠. 그것이 제가 제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크고 진실된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경호와의 관계도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우리는 더 이상 서로에게 의존하고 기대는 낡은 모자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고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친구가 되었죠. 이제 우리는 주말마다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사업과 인생에 대해 조언을 구하며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단단한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최근 아주 현명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자를 만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그저 멀리서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해 줄 뿐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저와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 어둠 속에서 사용했던 모든 법인들을 정리하고 제 자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여 공익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우연미의 희망재단이라는 이름의 그곳은 저처럼 혼자의 힘으로 자식을 키우는 미혼모들의 자립을 돕고 진미림의 가족들처럼 악의적이고 교묘한 사기꾼들에게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법률 지원을 해주는 곳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저만의 왕국을 건설했던 그 치열함과 집요함을 이제는 밝은 곳에서 상처받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희망을 지켜주는 데 사용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아주 가끔 그날 저녁을 생각합니다. 며느리에게 머리채를 잡혔던 그 끔찍하고 모욕적인 순간. 하지만 이제는 그 순간이 더 이상 고통스럽고 분하게만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 순간이 있었기에 저는 썩어 문드러진 인연을 제 손으로 직접 도려낼 수 있었고 철없고 나약했던 아들을 강하고 책임감 있는 진짜 어른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으며 무엇보다 가면을 벗고 제 인생의 완전한 주인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재단의 이사장실에 앉아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분주한 풍경을 말없이 바라봅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하늘을 향해 끝없이 솟아있는 빌딩들. 모든 것이 평화롭고 역동적이며 아름다워 보여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그 지독한 폭풍은 결국 제게 그 어떤 때보다 더 눈부시고 찬란한 하늘을 선물해 주었습니다.